주목해야 할 여러 이슈를 모아 시청자분들께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최혜령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혜령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운명의 한 주인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진행 중일 텐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대한민국 향후 전국을 가를 운명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헌재가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텐데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유추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틀 뒤인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이번 주에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탄핵 전국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루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5가지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해서 대통령이 이해충돌 제한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면서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전부터 법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공표한 점이 있고요.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것을 들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는 결론인데요. 어쨌든 이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오늘 많은 반응들이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어떻게 좀 여권에서 좀 반응할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여권은 아마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개헌의 위헌이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무리한 탄핵을 감행했다. 이렇게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서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 대통령 선고시까지 지지층을 결집해 나갈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평소에 그러니까 인용될 거라는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기각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입장을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관건일 테고 그에 대한 셈법 계산이 굉장히 분주할 걸로 보이는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의결 정족수에서도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각하 여부나 이런 걸 따지면서도 그런 의결 정족수 문제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얘기됐었죠. 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가결되면서 192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151명 이상이 찬성되면 가결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당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조건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200명 이상의 찬성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계 정설이나 헌재 판례가 아직 없어서 이번 헌재 선고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관련 사건에서도 이정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한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자격이 쟁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대한 직무정지가 위법했다면 최 권한대행이 이 두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위법이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27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실현될 경우에 최 대행에 대한 가결 종족수도 이번 헌재 심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이따도 인터뷰를 부탁할 시간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모실 예정이니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또 다른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와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위증교사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이 야권에서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에 당선 무효형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여론 추이에 따라서 야권 내에서 후보 교체론도 제기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물론 항소심 결과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형을 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흠결이 있는 대선 후보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사실 뭐 좀 일찍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거의 이제 4월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좀 지금 현재 전망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대개 헌재가 이번 주 내에 선고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기일을 공지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 3일 전에는 양측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를 해왔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특히 경호 문제가 있고 집회에 대비해서 경찰이나 지자체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 전에 여유 시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이 대표의 선고를 기다렸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4월 초까지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경남에서 일어난 산불하고 관련해서 피해자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4분의 명복을 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슈는 연금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이제 와서 독박 논쟁입니다. 네, 지난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었죠.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표결해서 반대한 의원이 40명이고 기권한 의원도 4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 장치라든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인다든지 하는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이 합의에서 다 빠졌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의원이 국민연금이 더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이렇게 여야 공동회견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청년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여권의 주요 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가리켜 청년 착취라고도 거세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를 통과한 안이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 계약법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네. 거부권 행사를 한 뒤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해서 다시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도 젊은 세대 미래를 팔아서 기성세대 표를 사는 합의안이다. 당장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기성세대한테 즉각 매표 행위를 시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이 협의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 네.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게 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런 비판 여론이 왜 본회의 표결 전에는 나오지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사실 연금 개혁이 지난 국회에서부터 추진이 되었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기면서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연금 관련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작 여야 지도부가 협상하는 과정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은 사실 여야 합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 지금처럼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줬다면 얼마나 힘이 됐겠냐, 혹은 여론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청년 편을 들면서 떠든 정치인들은 아무도 돕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런 연금개혁 비판에 나선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늦게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낀 만큼 원천무효를 주장할 게 아니라 청년층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는 또 K-엔비디아인가입니다. 네, K-엔비디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AI 산업 투자를 위해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2일에 유발 하라리하고 국회에서 한 100분간 AI 시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하면서 AI 발전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하라리 우려에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기했던 첨단 산업 영역에서 공공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K-엔비디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나 소수만 부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AI 관련 기업에 국민과 국부펀드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해야 된다. 또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떤가라고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라리는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직접 답변을 피했고요. 원칙적으로 볼 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달 초에 원래 이 대표가 K-엔비디아 구상을 한번 밝혔고 그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더 언급한 거네요. 네, 지난 2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해서 크게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표 정책인 기본소득하고 연계를 해서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안 의원은 하라리와의 대담에 대해서도 얼마나 AI 분야 지식이 척박한지 나타낸 거다. 하라리는 AI 비관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AI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기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서 나갈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하고 대담을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0일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AI 혁명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또 결국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한 발언은 주워 담던가 그게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M1 외국인을 붙잡고 편들어 달라고 떼쓰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K-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에 모실 안철수 의원과도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